안녕하세요. 작곡가 김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연주해 드린 곡은 Dear You라는 곡인데요. 어떠셨나요? 듣기 좋으셨어요?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음악이 아름다운 것보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SDF 2024 지금 주제처럼 분열과 소멸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음악은 또 언제나 큰 위안을 주고 용기를 내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합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아시아 변방에 머물렀던 K-POP, 또 현재 이르러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K-POP 20년 역사를 돌아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이수만 회장님이 야심차게 내놓은 9인조 걸그룹 소녀시대. 산업적인 면에서도 또 음악적인 면에서도 기존의 K-POP을 선도해온 보이밴드를 압도하며 걸그룹의 틀을 넘어서 K-POP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등극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레코드 대상 신인상, 또 도쿄돔의 공연 등 일본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녀시대와 같은 해에 JYP 박진영이 탄생시킨 4인조 걸그룹 원더걸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원더걸스가 부른 텔미가 복고풍 댄스 열풍을 일으키며 화제를 불러모으자 그 해 10대 상품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더걸스의 춤과 패션을 따라했고 또 춤을 추는 자신의 모습을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했습니다. 대중음악 팬들의 음악 소비 경향이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또 공유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원더걸스의 춤과 영상은 플랫폼의 영향력을 보여준 커다란 계기가 됐습니다. 데뷔 2년 뒤인 2009년 원더걸스는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었죠. K-POP의 20여 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방시혁과 방탄소년단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방시혁은 방탄소년단을 통해 사람들이 기존의 K-POP에서 결핍됐다고 느끼는 요소를 채워줬습니다. 가사의 서사와 Love Yourself라는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음악적인 진정성을 부여하기 시작한 거죠. 대중은 아티스트의 음악을 듣고 그들의 일관적인 발언이나 행동과 행보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아티스트와 팬이 서로 소통하게 되면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해 K-POP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2년 이후 등장한 뉴진스. 뉴진스는 아이돌 그룹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유사 연애 심리 조장이나 혹은 과도한 성상품화를 하지 않아도 완성도 높은 음악의 힘만으로써 대중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 요즘 아주 히트죠.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미국 차트 1위를 달성하는 등 K-POP 여가수 최초의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뉴진스의 음악은 클럽과 드럼앤베이스를 비롯해서 오늘날 팝신의 트렌드를 두루 아울러 K-POP의 문법으로 녹여냈고, 또 로제의 아파트는 브루노 마스라는 팝스타가 참여한 현지화 전략과 함께 중독성 있는 리듬의 반복으로 청중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K-POP에서 K가 빠진 팝 장르로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눈부신 성공을 이룬 K-POP 스타들 보면서 향후 20년을 더 잘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요즘 AI는 모든 분야의 화두입니다. 인공지능 AI의 발전으로 창작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AI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창작 분야, 그 중에서도 음악 산업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위기론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패닉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저는 교육부가 주최하는 큰 박람회에서 주제가 공모를 했었는데요. 총 12곡의 후보곡 중 1등을 선정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들어보고 또 심사숙고한 끝에 한 곡을 선정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바로 이 음악입니다. 디지털 세상 무한한 가능성 세계로 나르는 꿈을 향한 항해 변화의 땅 우리의 힘을 깨우네 글로컬 교육이여 미래를 여는 열쇠 가자 내가 원하는 미래 글로컬 너가 원하는 미래 글로컬 우리의 손을 오늘리는 미래 한 걸음 한 걸음 어떠신가요? 1위로 선정될 만큼 그 행사 성격에 맞는 좋은 곡이죠. 그런데 이 곡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AI가 만든 곡이란 것입니다. 만약 1등 당선자가 AI로 만든 곡이라고 밝히지 않았더라면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을 정도로 훌륭하고 멋진 곡이었고 전 AI가 만든 이 곡을 1등으로 뽑은 제 귀를 의심하며 충격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AI의 도움을 받으면 누구나 작사, 작곡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작사, 작곡가라면 아마 대부분의 음악들은 공공재의 성격을 띨지도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말대로 이제 우리는 AI의 문고리만 잡았을 뿐이고 AI로 생성된 음악들은 앞으로 점점 더 디테일해지고 그 퀄리티는 좋아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인간의 창작 방식이 AI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또 AI를 활용해 음악을 만드는 것이 비윤리적인가? 저는 이 두 가지 질문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갖는 의미는 확장과 편리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달의 근본적인 의미는 널리 인간을 사용하기에 편하게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컴퓨터를 배우려면 도스라는 걸 배웠습니다. 엔지니어의 언어의 영역이었죠. 후에 빌 게이츠가 커서, 즉 화살표를 만들어서 컴퓨터의 사용을 편안하게 했으며 스티브 잡스는 마우스를 통해서 커서를 드래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챗GPT는 말로서 하죠. 목소리로 명령을 줍니다. 음악 창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와 화성악을 배워야만 작곡을 하는 시대를 지나서 큐베이스나 로직 같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음악을 만들면서 악기를 배울 필요가 없어졌고 이제는 스노나 우디오 같은 인공지능 뮤직 솔루션을 통해서 몇 개의 명령어만으로도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물결이 다가왔을 때 물이 젖는 것을 염려하기보다는 이 물결을 어떻게 슬기롭게 타고 넘나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송수단에 있어서 기차나 자동차가 발명이 되었는데 여전히 마차를 끄는 말 먹이를 고민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어떤 변화된 패러다임으로 음악에 접근해야 하는가가 작곡으로 밥을 먹고 사는 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변화된 패러다임에서 키워드를 찾아봤습니다. 첫째, 작곡, 작사가 쉬워진다. 창작의 문턱이 낮아진 거죠. 허들 없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생겨납니다. 둘째, 수많은 음악 콘텐츠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스케일과 상상력에 한계가 없어질 것이다. 셋째, 자, 그럼 어떤 음악이 가치가 있을 것인가? 자,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잠재적 음악 창작자들은 어떻게 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키워드 속에서 저는 기술과 인간의 감성이 만나서 가치를 갖게 되는 그 지점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어서 변화하는 예술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이가 가상현실 속에 구현이 돼서 엄마와 다시 만나는 이야기였습니다. VR 고글을 쓴 엄마는 가상현실 속에서 그토록 듣고 싶어하던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저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기술의 활용 범위나 윤리적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테크와 인간이 감성이 또 함께 만나서 가치를 갖게 되는 이 지점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기술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어 변화하는 예술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분들의 이야기를 AI 음악의 힘을 빌어서 제가 음악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제 곧 영상이 나올 텐데 이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제가 직접 음악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산이에게 초록빛 가득한 미소를 가진 산아, 너의 앞날에 행복한 길만 펼쳐지길 바랬는데 우리 가족에게 궂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너는 이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릴 거니? 엄마 아빠는 비가 그치길 기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단다. 우리 가족 모두 두 손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가면 이 비를 맞아도 행복할 것 같았어. 그래도 네가 힘이 들 땐 엄마가 너를 꼭 안아줄게. 아니면 아빠의 너른 등에 엎여 쉬어가도 좋아. 너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아무리 험한 길도 우리에겐 기쁨일 거야. 그리고 이 길 끝에 다다르면 언젠가는 맑고 화창한 햇살이 우리를 반겨줄 거란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저는 비가 와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랑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도 무섭지 않으니까요. 힘들면 봄 햇살처럼 포근한 엄마 품에 바다처럼 넓은 아빠 등에 쉬어갈래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제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언젠가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면 내가 예쁜 무지개를 선물로 드릴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제가 직접 음악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챗봇에 사연을 입력해서 가사를 만들어 봤고요. 이제 가사가 완성되었으니 AI에 가사를 입력하고 제가 원하는 음악 장르와 템포 이런 것들 쓴 후에 클릭만 하면 1, 2분 안에 음악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AI가 만든 음악을 제가 리터치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음악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렇게 완성된 음악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엄마는 길을 맞으며 산이 누구 기다려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단다. 손을 꼭 아빠 오면 잡고 어떻게 인사할 거예요? 함께 걸으며 인사할 거예요. 어떤 비도 우리는 행복할 거야. 너 힘들 때면 이 일의 끝에서 햇살이 다시 우리를 비춰줄 거야. 사랑하는 엄마 아빠 비가 와도 괜찮아요. 함께라면 힘들면 포근한 엄마 품에 바다처럼 넓은 아빠 등에 쉬어가도 좋으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야. 힘들면 포근한 끝에서 햇살이 다시 우리를 비춰줄 거야. 사랑하는 엄마 아빠 비가 와도 괜찮아요. 함께라면. 산아,
여러분들은 이 곡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과 AI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상상력을 들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갖고 있는 불완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불완전성에 주목해야 됩니다.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서사, 스토리, 드라마가 생기고 갈등이 또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결국 음악의 가치는 변하지 않은 인간의 본질에 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일본의 철학자 이노우에 하사시는 대중예술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에 대해 어려운 건 쉽게 표현하고 쉬운 건 깊게 표현하고 또 깊은 건 유쾌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양한 AI 솔루션의 융합을 통해서 자신만의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아티스트가 생겨날 것이고 또 자신의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음악을 창작해내는 예술가도 생길 것 같습니다. 예술은 기능으로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예술보다 예술가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음악이 좀 더 가치 있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AI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 누구나 다 예술가가 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좀 더 가치 있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것, 철학과의 접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음악은 누구나 알기 쉽고 따라 부르기 쉽게 만들 거고 또 혼자서도 흥얼거릴 만한 음률과 가사를 통해서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복적으로 흥얼거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새 메시지가 이끄는 대로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지만 저는 대중음악을 통해 대중이 나는 상상한다, 고로 느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중음악은 공감의 힘, 옳다 그르다 편가르지 않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공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중음악은 그 누구보다 강력한 지지자들을 지니게 됐죠. 대중음악은 선생이라기보단 친구이고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또 압도적으로 사랑받는 동시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중음악의 목적이 모두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철학의 본질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20년 K-팝에서 K를 떼고 팝 음악으로서 경쟁력을 갖고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음악에 자신만의 철학, 본질적인 주제의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는 좀 더 개혁적이고 변혁적인 주제를 다루고 또 그 내용을 함께 표현하고 노래할 수 있는 팝 뮤지션의 아티스트 출연을 기대합니다. 우리 내면의 행복 또 삶을 충만하게 해줄 철학과 팝 음악의 합성을 통해서 우리의 음악 산업이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커 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제가 작곡가로 데뷔한 지도 벌써 한 35년 정도 돼가는데요. 그 사이 음악 시장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장으로 급변했고 저 역시도 조금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초창기 곡들이 어설퍼서 더 좋습니다. 그건 제 얘기니까요. 지금은 대상에게 기준을 맞춰서 곡을 쓰지만 그때는 제 얘기로만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35년 전에 작곡한 제 처녀작 사랑이라는 이유로 들려드리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름다운 연주 감사합니다. 김영석 작곡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물결이 다가왔을 때 몸이 젖는 걸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물결을 타고 넘어야 된다라는 말씀 정말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일단 자리에 앉으실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김형석 작곡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떨리네요, 인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너무나 너무 잘하셨는데. 떨렸어요. 예. 예술가, 그리고 산업의 전문가, 그리고 약간 아카데믹한 그런 느낌까지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이니만큼 여기 SDF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김영석 작곡가의 강연을 듣겠다고 신청한 분들께 사전에 미리 질문을 좀 받아봤거든요. 그중에 몇 개를 골라서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도현 씨의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는데 로제 APT 아파트 있잖아요. APT. 진짜 선풍적인 인기, 글로벌 인기인데 대부분 K-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영어 가사가 훨씬 많고요. 또 브루노 마스라는 팝스타랑 함께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K-팝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K-팝의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음악적인 특성은 일단 따라 부르기 쉽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또 따라하기 쉽고, 그러니까 본인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K-팝은 음악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커뮤니티 시장의 의미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들이 이제 섞여 있고, 또 하나는 한국 사람이 부른 것이고, 또 한국 회사에서 제작한 것이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음악이, 예를 들면 레게 음악 같은 경우도 자마이카의 그 스카라는 장르에서 그 자마이카 그 흑인들이 노예로 이제 미국에 오면서 그게 레게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모든 음악의 장르는 섞이고 또 변형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파생되고, K-팝이 시작은 한국의 아이돌 음악의 어떤 대명사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정말 전 세계 시장하고 어찌 보면 동패를 뜨고 있는 상황이죠. 더 훨씬 더 좋은 성적도 거두고 있고요. 그래서 K라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이게 범용화되고 세계화된다면 팝이라고 불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K-팝에서 K가 떨어져 나가는 새로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저는 그렇게 다가왔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이돌 시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아이돌의 노래 중에 거의 8, 90%가 외국곡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이제 확장되면 낙수 효과처럼 아까 말씀드린 본인의 스토리, 본인의 독특함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 시장까지 확장될 것 같습니다. 음악이 다양화되는 거죠. 장르들도. 마치 홍콩 영화가 느와르 영화만 했을 때 그 생명력이 길지 않았듯이 이제 이 K-팝도 더 길게 가려면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들 또 말이 섞이는 영어와 이제는 국가와 국가의 문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단과 집단의 어떤 결합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K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팝에 관련된 질문을 드렸는데 가지치기 해가면서 너무나 방대한 이런 그 답을 주셔서 관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래도 하나 더 소개를 해볼까요? 네. 송유연 씨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AI를 이용해 작곡을 하는 시대에 김영석 작곡가님도 AI 도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그랬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조금 전에 한번 해보셨으니까 네네. 더 느꼈을 것 같고. 이건 발표된 곡은 아니고 이제 이 행사를 위해서 이제 재밌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그 약자나 또 혹은 뭐 이렇게 감성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AI를 사용해서, 그냥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요. 사용해서 그거를 컨버팅하고 플랫폼에서 또 도네이션 시스템을 연결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IP에 대한 활용이 예전에 독점적인 활용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AI 음악을 가지고, 그러니까 각자가 다 이제 여러분이 다 아티스트입니다. AI 음악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전문가가 좀 변화시키고 이것들을 플랫폼에 올리고 그 다음에 도네이션을 하고 그 IP의 가치를 갖게 만든 다음에 선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작곡을 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어떤 사랑이라는 주제로 곡을 썼는데 쓰너 AI한테 넣으면 1분에 진짜 2곡씩 나오거든요. 10곡 쭉 나왔는데 그중에 5곡이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거 내가 쓴 것보다 좋은데? 그러면 저는 진짜 패닉 올 것 같거든요. 사실 네. AI 아나운서를 보는 아나운서의 입장도 그죠? 정말 네. 비슷합니다. 모골이 송연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 물결을 저도 슬기롭게 탈 넘어야지.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최여원 씨, 곽한숙 씨, 그리고 이재하 씨 비슷한 질문을 좀 묶어봤습니다. 창작 활동의 아이디어, 영감은 어떻게 얻어지는지, 또 그럴 때 어떻게 기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통적인 질문이었어요. 네네. 네. 기록은 이제 핸드폰으로 하죠. 저는 이제 보통 피아노를 치면서 치다가 모티브가 생기면 그거를 또 메시지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구성을 만들고 이래서 피아노 치면서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악이라는 게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 기억은 또 흩어지기 마련이고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에 녹음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첫 질문이 죄송합니다만 아이디어, 영감 같은 거를 어디서 아. 얻는지. 모든 것에서 얻는 것 같아요. 그게 영화든 드라마든 지금 이 순간이든 항상 그것들이 저한테는 음악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혹시 말이죠. AI를 통한 작곡에도 그런 영감 같은 것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질문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맞죠? 요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음악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학이 중요한 것 같기도 훨씬 합니다. 중요하죠. 내 안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고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주제가 과연 나를 알게 되면 타인을 사랑하는 법도 알게 되잖아요. 그 주제가 상대방에게 어떤 울림을 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 중요한데 기능적으로 테크닉이 뭐 좋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훨씬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특히 AI라는 도구를 쓸 때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질문에 따라서 생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질문을 하면 초등학생 대답을 하죠, AI는. 근데 내가 어떤 얘기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들 주제의식을 던지고 물어보면 그걸 또 배가시켜서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쓰고 싶을지,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을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오수석 씨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곡하는 일이 힘들거나 좌절스러울 때 이 일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적은 없으신지, 만약 있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그 경험을 좀 공유해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다작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 1,500곡 정도 썼더라고요. 1,500번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물론 시작은 이 일이 좋아서 하죠. 이 직업이라기보다 이 작곡이 좋아서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매번 가슴 떨리는 일은 아니거든요. 일이죠. 직업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피아노 닦기도 하고요. 혼자 술도 마시기도 하고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깨닫습니다. 그나마 이거 하니까 사람 대접받고 사는구나. 그럼 다시 이제 피아노 앞에 앉게 되죠. 근데 그게 축적이 되니까 이제는 마치 이 닦고 세수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 같고요. 영감은 아까도 아무 데서나 얻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중음악 곡을 쓸 때는 대상한테서 영감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가수 성시경한테 비처럼 매리아 쓰시면서 컴온요 하기 없잖아요. 성시경이 갖고 있는 매력과 장점에 영감을 얻고 또 어떤 가수는 어떤 가수에 또 영감을 얻고 그러니까 대상에게서 영감을 얻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렇군요. 작곡가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시간을 함께 해주고 있을 텐데 좋은 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이건 조금 공격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K-팝은 끝났다. 중국 혹은 인도의 대중음악이 그 자리를 대신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쓸데없는 고민을 했지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리사가 태국에서 음원을 냈잖아요. 네. 모든 스텝, 뮤직비디오 태국에서 찍고 다 했죠. 그 T-팝인가요? K-팝으로 불리나요? 리사가 태국에서 낸 앨범도 역시 K-팝으로 불리나요?
그건 관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정의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차이나에서 이수만 회장님이 요즘 저기 중국 가서 지금 네. 아이돌 정말 멋지게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건 케이팝인가요? K-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고민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네. 물론 뭐 학술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의 그 분류는 학문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개인과 개인의 어떤 커넥션이 중요한 디지털 시대에서는 결국에는 이걸 어떤 집단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글쎄 초창기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는 아이덴티티도 중요하고 방식이 중요하고 뭔가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이 중요하고 근데 그게 범용적으로 세계 시장에 이제 다 이 캐파가 커졌을 때는 다 물처럼 섞이면서 또 새로운 장르가 뭐가 나오고 또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시점입니다. K-팝은 이제 글로벌화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는 그걸 새롭게 정의한다기보다는 초창기 때 K-팝의 어떤 부분들은 그 분류를 해두되 앞으로 나갈 것들은 그것이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아. 예. 버터 다이너마이트가 K-팝일까요? 작곡가가 다 외국 분들인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UK-팝, 그 다음에 뭐 아메리칸 팝 이렇게 분류하나요? 그렇죠. 사실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단 K-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플랫폼을 통해서 팬들이 예전에는 아티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막 기획이 있고 그 다음에 팬이 생겼잖아요. 프로세스가. 지금 K-팝은 아티스트와 기획과 팬이 같이 생겨요. 방탄소년단만 해도 처음부터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날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것들 같이 돌아가는 일종의 커뮤니티입니다. 그것을 성공시킨 게 최초가 K-팝이에요. 저는 그게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K-팝을 그냥 단지 음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커다란 운동장으로 개념을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예. 여러 가지가 담길 수 있게, 섞일 수 있게 말이죠. 문화로 보는 거죠. 힙합도 사실은 우리가 랩을 하면 힙합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힙합 초창기 때 막 헐렁하게 옷 입고 막 그래피티하고 이것도 다 힙합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의 형태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질문을 좀 서둘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K-팝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아티스트 생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음악의 장르의 다양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스토리가 있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발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K-팝은 약간 실시간 팬과의 소통이 중요한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는 팬들에게 헌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대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생활도 보여주고 브이라이브나 혹은 SNS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걸 통해서 팬들은 또 아티스트한테 헌신합니다. 이게 K-팝인데 향후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되려면 이 시스템이 현지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지화. 예, 여기서 K-팝 시스템에서 뭐 만들었는데 유럽까지 가려면 영국 가려면 14시간 걸리거든요, 지금. 너무 멀어요. 그럼 이 시스템을 현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 트레이닝 시스템이든 마케팅이든 모든 시스템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플랫폼화 시키는 것. 지금 뭐 예를 들면 하이브의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K-팝 팬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갖다 놓은 또 다른 그 디지털 세상이 있죠. 그렇게 플랫폼화 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어떤 도전을 이어가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까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계속 음악을 만들고 싶고요. 의뢰를 받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저는 그 여러 세대를 좀 지나온 것 같아요. 그 음악 시장에 있어서 아날로그 시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또 생겼고, 그 다음 미디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는 AI까지 가는, 어찌 보면 한 세대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거를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저에게 불행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뭔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축복은 뭐냐면 아날로그 인간의 원초적인 감성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음악을 만들어내고 싶고요. 오늘 SDF 포럼 오늘 준비하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생존 전략 이게 좀 키워드잖아요. 네.
그 생존 전략은 물질적인 생존 전략도 있겠지만 인간이 정신적으로 위로받고 이 디지털 이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간이 갖고 있는 공허함은 무엇일까? 저는 외로움이라고 보거든요. 이 외로움이 결국 커뮤니티를 만들고 연대를 만들고 커넥트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동심 같은 거잖아요. 어른을 어린아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울고 싶을 때 울게 만들고 또 웃고 싶을 때 웃게 만들고 이게 예술의 역할인데 이 역할이 예전에는 끊임없는 연말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예술이었는데 지금은 AI 솔루션을 통해서 너무 쉽게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디어가 중요하겠죠. 이게 다인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철학적인 사고, 역지사지 혹은 이심전심, 인간이 가는 커넥트, 디지털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런 것들이 예술을 통해서 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아티스트죠. 오늘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인사를 좀 드릴까요? 제 그 네. 감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K-팝 산업의 가장 첨단에 서 계시는 분이잖아요. 수십 년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정말 너무나 유용한 통찰을 함께 나눠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김영석 작곡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과 훌륭한 연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